우리가 뭐 조립 생산까지 한 거를 따지면 꽤 오래됐죠. 그렇군요. 수십 년? 네. 대단합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년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국군과 함께한 지 74년, 곧 국군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오늘날 세계를 무대로 한국 방산 기술을 뽐낼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결정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전투기인데, 근데 보라매가 아니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보라매인가? 보라매 또 새 소식인가? 아닙니다, 오늘. 핫한 무기 중에 하나죠. 수출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 자랑스러운 KF-21 보라매 개발로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순수 국내 항공 기술을 대내외에 과시한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세를 몰아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KF-21보다 먼저 개발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바로 마 1.5의 속도를 자랑하는 FA-50입니다. 이게 핫한데 뭐 전 세계를 지금 막 누비면서 좀 관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공군의 또 자랑스러운 존재가 있죠.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지난 7월에 영국 에어쇼 참가를 시작으로 해서 8월 말까지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실력을 이제 뽐내는데요. 네. 근데 이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항공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 T-50 구동훈련기를 약간 개조한 T-50B라는 이러한 이제 특수비행팀용 항공기인데 네. 이 오늘의 주제인 FA-50 경공격기와 형제지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레이더하고 기관총 등을 단계 T-50 전술 입문기고요. 여기에 이제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웬만큼 이 공대지 공격 임무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FA-50 경공격기 또는 네. 경전투기. 크게 보면 이제 사형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블랙 이글스가 10년 만에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군사 에어쇼 중에 하나인 리아트에 참가를 해서 10년 전에도 사실 그때 가장 뛰어난 기량을 자랑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1등상을 받았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도 이제 최우수상, 네. 인기상 이번에도 이제 1등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 나라를 누볐는데 그중에 또 인상 깊었던 게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피라미드 위를 비행하는 블랙 이글스 예. 영상 뉴스에서 사진, 봤죠, 뉴스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시 볼까요?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집트의 이제 특수비행팀하고 같이 이 피라미드 상공을 비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이집트가 또 피라미드가 이집트 대표적인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 비행기들이 특수비행팀이 함부로 비행을 못했대요 그동안. 그래서 뭐 우리가 최초라고 이제 군에서 설명을 했고 뭐 일부에서는 뭐 영국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간 세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비행을 하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영광을 이제 안았고요. 처음에 영국으로 갈 때는 이 T-50을 분해해서 수송기에 실어서 영국까지 갔고 예.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폴란드에 이제 7월 말에 큰 우리 무기 수출 대박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맞춰가지고 축하하는 그렇죠. 그런 비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증건달식으로 세계 연안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말씀드린 이제 사우디, 오만 뭐 이런 데 거쳐가지고 이제 8월 말에 이제 대만을 거쳐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거리가 무려 한 2만 킬로. 예. 그리고 그 거친 나라가 13개 나라. 그러니까 거의 뭐 아이돌급 거의 스케줄을 해외 순방 그 스케줄을 가진 건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을 거쳤어요. 예. 그 아이돌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거의 방탄급 정도, BTS급, 예. BTS급 이렇게 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블랙 이글스 월드 투어는 다 뭐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네. 블랙 이글스는 사실 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죠.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 참가하고 항공기 전시 및 방산 협력단 활동으로 이제 FA-50의 수출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집트는 이제 올해 초에 뭐 K9 자주포 수출 계약 이전부터 FA50 수출하고 현지 공동 생산 방안을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2023년에 기종 선정을 목표로 지금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예상 물량이 꽤 큽니다. 100여 대 규모로 보여지는데 유력한 후보가 FA50입니다. 여기 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이번에 그 피라미드 에어쇼였던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집트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역시 현지화 위주로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 공장에서 FA50을 생산을 하고 또 이집트군의 수요를 충족한 후에는 제3국 수출까지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4.5세대, 뭐 스텔스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가 얘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경전투기, 이게 수요가 좀 있나 봐요. 좀 약간 의외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이 경공격기 경전투기 시장이 의외로 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전투기 뭐겠어요? F-35. F-35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뭐 많이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러지만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죠. 정말 소수인 거죠. 그것도 필요한 나라도 또 예. 한정될 테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 비용도 대당 예. 한 대 좀 낮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돈으로 이제 9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고도의 그 비밀 극비 기술인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그래서 다 판매를 안 합니다. 어떤 정치 외교적인 다 고려를 하고 우방을 중심으로 팔지. 예를 들면 중국 얘기를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러시아, 그렇죠.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 적성국이거나 적성국 가까운 나라들도 이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한이 돼 있고 또 나라별로 뭐 강국이 아닌 중소국들은 군사 센 성능의 전투기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예. 자기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적인 목적 이거에 맞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F-35가 다등사는 아닌 거고 또 요즘 문제 중에 하나는 과거에 같은 어떤 그 대규모 전면전은 점점 줄어들지만 이제 지역 분쟁 또 내부의 이제 내전, 게릴라전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벌어지고 또 비정규전이라든지 저강도 전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가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는 공중전 능력보다는 지상 공격 능력. 예. 예를 들어 게릴라 타격하고 이런 데는 대지 공격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폭탄 미사일을 어느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경공격기가 필요한 거고 최근에 폴란드가 FA50 48대 도입을 결정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그 FA50 그 폴란드 수출 소식은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뭐 48대 공급 기본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항공기 완제품에 이제 유럽 진출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물량과 가격 또한 T50 계열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FA50만 이제 30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4조 원. 폴란드 정부 및 현지 업체하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제 맺기로 했는데 현지에 FA50 후속 군수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폴란드가 FA50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FA50을 활용한 폴란드 공군의 국제 비행 훈련 학교를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가치가 엄청나네요. 네, 주변 관련된 사업이 예.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을 하면 어떤 게 되냐면은 한마디로 폴란드가 유럽 내 조종사 훈련까지 담당하게 되는 유럽 생산 거점이 된다. FA50에. 근데 이제 폴란드에 가는 FA50은 조금 다릅니다. 내년 중반까지 이제 기존과 동일한 12대를 인도를 일단 하게 되고 나머지 물량은 성능이 향상된 블록 20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 새롭게 등장한 FA50 블록 20은 한국 공군 버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전투기급이라고 해요. 아니 그래서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기종으로 주목받을 정도로 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와, 아무리 전투기급이라고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게 F-16이 언급될 정도면 이거는 와 이건 이거 무슨 소식이에요, 이건요? 네. 뿌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T50이 사실은 우리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KF-26을 기술 도입 생산하면서
그에 대한 옵셋, 절충비용 반대급부로 사실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이 T-50 기술을 줄 때 F-16 그 관련 기술을 낸 기술도 많이 이제 제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T-50 태생이 사실은 F-16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부품의 한 80% 가량이 F-16과 T-50이 호환이 된다고 해요. 두 개의 이제 군수 효율도 이제 뛰어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F-16을 운영하는 국가가 FA-50을 도입을 했을 때 조종사 훈련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장점인데 이 폴란드 공군이 지금 이제 F-16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FA-50을 도입의 결정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F-16을 운용하고 있다는 건데 조종사들이 이제 비행기 바꿔 조종하는 기종 전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도 이제 꼽히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비사들이 전환 교육도 쉽다. 이제 그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결국 폴란드 공군이 요구하는 이른바 멀티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서 이번에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FA-50 블록 20. 자, 성능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성능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FA-50 기본적인 재원을 좀 살펴보죠. 예. 길이가 13.14m고요. 날개폭은 9.45m고 최대 속도는 마하 1.5고 전투 행동 반경은 444km인데 7개의 하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무장 장착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제 20mm 기관포, 그다음에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합동 직격탄, 매별이라고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 양 끝에 이제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개량형이 이제 FA-50 블록 20형의 자세한 성능은 아직까지 좀 이제 보안 사항이어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 지난 5월에 그 국가안보 포럼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예.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임무 반경을 넓히는 거, 그러니까 항속거리라든지 이거 늘어나는 거. 두 번째는 이 전자전 장비라든지 항공 전자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죠. 무장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 임무 반경 확대를 보면 기존에는 150갤런짜리 연료 탱크 2개를 장착을 했는데 요거를 300갤런짜리 하나로 이제 줄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공중 급유도 받을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중 급유 기능은 연료 탱크를 추가하면 이제 공기 저항을 받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무래도 전투 행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 연료 탱크를 하나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공중 급유를 받으면 연료 탱크를 추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전투 행동 반경을 40%를 늘릴 수 있다. 네. 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 20으로 가면서 가장 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더인데 전투기는 눈. 근데 F-50은 이제 기존엔 이스라엘 엘타사에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가 돼 있는데 앞으로 3, 4년 내에 국내 기술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겁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이더를 개발해서 장착을 한다는 거고요. 우린 더구나 이제 KF-21의 A사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축소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LIG 넥스원하고 하나 시스템이 같이 개발하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A사 레이더 역시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무장 부분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FA-50에서 운영 중인 공대공 무장은 예. 이제 사거리 7km의 AIM-9L 사이드와인더인데요. 이제 개량될 FA-50 블록 20에는 성능이 훨씬 더 강화된 이 AIM-9X 혹은 아이리스-T, 아스람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후보는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최종 진화형인 AIM-9X인데요. 아까 지금 이제 AIM-9L은 사거리가 7km였는데 이거는 사거리가 35km니까 비교도 5배가 늘었네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오. 그런 사거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 공군의 F-15K나 F-18, F-20, F-35에 장착된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인 거죠. 이 가장 최신형인 AIM-9X의 블록 2는 이제 데이터 링크와 발사 후 록온, 이건 이제 록 온 애프터 런치라고 LOAL이라고 쓰는데요.
이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인데 미사일이 적기하고 충돌할 수 있는 예상 좌표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상 좌표를 일단 날아간 미사일이 네. 자체 탐색기로 날아가다가 목표물을 락온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보면 락온을 먼저 한 다음에 쏘잖아요. 그렇죠. 영화 보면 이렇게 그렇죠. 맞춰가다 띠띠띠띠띠 네모 이거 맞아. 그렇죠. 띡 하면 락 그때 하고. 누르는 네, 건데 그렇죠. 예.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 적기나 뭐 자기의 탐색기 한 개 밖에 있는 표적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한 기술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또 다른 후보는 이제 독일의 딜사가 개발한 그 아이리스 T라는 건데 예. 요거는 KF-21 블록 1에도 지금 체계 통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거리는 25km로 AIM-9L보다는 물론 훨씬 길고요. 현재 기종보다는 또 전자전 대응 및 탐지 능력도 높고 발사 초기의 기동성에 중점을 둔 미사일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스람은 영국의 MBDA사가 개발을 했는데 대형 로켓 모터를 장착해서 마 3 이상의 속도로 최대 50km를 날아간다는 이게 굉장한 장점이죠. 예. 빠르고 멀리 간다. 사실 AIM-9X 블록 2에 적용된 발사 후 록온 기능을 이미 아스람은 한 발 먼저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 직후에 180도로 유턴해서 뒤에 따라오는 적기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들을 우리가 장착을 하는 경우에 또 수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죠. 근데 FA50 블록 20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고 실제 운영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뭐 경자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전투기 수준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에이사 레이더, 그다음에 그 업그레이드된 무장, 뭐 이런 거 외에도 전자전 등에 대비해서 그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레이더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갖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큰 이제 모니터에 온갖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이건 이제 대화면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LAD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뭐 내장형 훈련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 생존성을 높여줄 지상 충돌 방지 장치, 그걸 이제 CAS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 저고도 주형 추적, 그러니까 그 뭐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낮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공중 충돌 회피, 자동 자세 회복 뭐 이런 등의 능력도 다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FA50은 좀 틈새를 잘 노려야 될 텐데 그럼 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개량형은 당연히 네. 가격을 알 수 없고 미정인데 또 시간당 유지 비용이 30% 정도밖에 안 들고 시간당 3,500달러, 458만 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FA50은 뭐 F-16이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덩치가 작고 구조 설계도 단순하고 또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동급의 경량 전투기 가운데서는 공중 기동성도 가장 뛰어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당할 자가 없다. 갑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가격 경쟁력 있고 뭐 성능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빵빵하고 그러니까 FA50 블록 20을 받게 되는 폴란드는 진짜 이 비행기 빨리 오기를 정말 이렇게 두 손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렇게 막 반기고 뭐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이제 고마워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폴란드만 고마울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네. 우리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예. 엄청 그 예. 구매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에서 네. 비행기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단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기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T-50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비행기 기체 설계 수명 한 40년으로 보면 T-50은 벌써 중간 정도 된 2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번 또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동안 뭐 수요 예산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 수출을 통해서 그 자금이 마련된 거 네, 예산이 네, 마련된 겁니까? 그 기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성능들이 또 네.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 당연히 이제 성능 개량형이 예.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FA50 개량형이 나오면 아마도 더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러브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러브콜의 뭐 주요한 그렇게 또 후보군이 좀 있습니까? 예, 필리핀이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필리핀이요? 예.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14년에 이제 12대 FA50 구매 계약을 했고 이미
뛰어난 성능에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 최소 12대의 다목적 전투기 구입을 목적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규모는 612억 페소, 필리핀 페소 이게 한 1조 4,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꽤 큰 규모네요. 네. 그래서 당장 전투기가 필요하면서 이제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국가들의 제격인 기종이고 최단 시간 납품 가능하고 또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탁월하다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너무 우리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저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카이가 올 4월 이제 마닐라에서 개최된 에이더스 2022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 이제 FA50 개량형 24대를 사업비 1조 4천억 원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딱 맞췄네. 612억 페소에 거의 맞췄네요. 예, 이거 참 우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네. 참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잘 맞추셨네요, 그를. 예. 그래서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으로 봤을 때 뭐 필리핀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오퍼가 들어온 것이고 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오늘은 그 수출 시장 재패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FA50 개량형 블록 20, 그 아버지격인 T50이 개발되던 당시에도 뭐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최고는 시험 비행 조종사만 아니겠습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국판 탑건 이야기 지금 본방 야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1호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함께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KF-21의 테스트 파일럿 안준현 소령인데요. 1년여간 항공기 개통 교육부터 조종 절차 숙달 훈련, 모의 임무 수행 통합 훈련, 교범 검토까지 쉼 없이 반복 수행한 결과 역사적인 첫 비행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 음속 돌파 주역으로 안준현 소령만큼이나 큰 화제를 모은 테스트 파일럿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 본방야사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1980년대) 말 새 고등훈련기 도입을 검토하던 공군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30년 이상 사용하는 고등훈련기를 해외에서 도입할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였습니다. 당시 삼성항공, 현재 카이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이 착수되었죠. 고등훈련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충환 소령. 항공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 비행을 수행하면서 시제기의 성능과 특성을 확인할 시험 비행 조종사, 엑스페리먼탈 테스트 파일럿이 꼭 필요한데요. 그 담당자로 이충환 소령이 제안을 받은 것이었죠. 이충환 소령은 1987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8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며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생도 시절부터 우등생으로 손꼽힌 데다가 임관 후 고난도 비행을 지도하는 소위 탑건 교관으로 일했던 이충환 소령이야말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딱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시험 비행 조종사 제안을 수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장래가 보장되는 전투기 조종사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데다 시험 비행기 조종이 전투기 조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 없었죠. 그럼에도 이충환 소령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데요. 시험 비행 조종사야말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모든 조종사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죠. 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이충환 소령은 시험 비행 조종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곧장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국립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로 떠나는데요. 처음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불확실성과 위험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기 전반에 관련된 비행력학, 통계학 등 1년의 전문 이론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1년 동안 헬리콥터부터 대형 수송기까지 조종에 대한 감각을 새로이 익히기 위해 무려 23가지의 비행기를 번갈아 타며 비행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조종사 시절 못지않은 혹독한 과정을 견뎌낸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1999년부터 합류해 시험 비행 조종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충환 소령이 맡은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세부 시험 비행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죠.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자료가 획득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종사의 조작 미숙으로 원하는 자료가 얻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계획된 임무의 절반도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했죠. 시험 비행이 거듭될수록 시제기는 더욱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최대 고도에서 최대 속도로 최대 가속도 비행을 해야 하며 멀쩡한 엔진도 꺼야 하고 의도적으로 항공기를 조종 불능 상태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이충환 소령은 이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시제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했죠. 시간이 갈수록 초음속 비행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반면 이충환 소령은 제대로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죠.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 기체에는 공기 저항에 따른 강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날개 표면에 공기 흐름의 교란이 생겨 날개 일부분이나 기체 전체가 비틀리고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즉, 음속 돌파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운명의 D-Day가 찾아왔는데요. T-50을 조종하는 이충환 소령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음속 돌파. 막중한 임무를 안고 T-50 이륙. 12,000m 상공까지 날아오르자 이충환 소령은 애프터 버너를 맥스 파워로 점화해 더욱 속도를 냈는데요. 마 0.7, 마 0.8, 마 0.9 계기판에 온 신경이 집중되던 그때 마 1을 돌파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음속보다 초당 20m 빠른 마 1.05, 초속 360m의 속도로 한국 최초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죠. 이충환 소령은 온몸으로 T-50의 성능을 증명해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음속 돌파 주역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국산 전투기의 초음속 시대를 알리며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비행기 생산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T-50이 탄생하기까지 이충환 소령은 350회 이상의 목숨 건 비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많은 종류의 비행기를 몰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람있고 짜릿하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T-50의 우수한 성능을 증명해낸 이충환 소령님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T-50 개발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조종관을 잡고 네. 시험 비행에 나섰던 그분들, 삼형님보다 더 멋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비행을 네. 하신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존경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로 초음속 돌파를 하는 그 상황이 아닐까. 예,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기분일까 좀 뭐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러네요. T-50, FA-50 그리고 KF-21기까지 해주신 모든 한국판 탑건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면서 사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FA-50, 블록 20. 앞으로 이제 또 견제해야 될 라이벌들도 분명히 또 떠오르고 있겠죠. 존재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 고등 훈련기, 그다음에 경공격기 이 바닥에서 참 혁명적인 라이벌이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미국,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는 M346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이제 가장 큰 유명한 방산 기업이 이제 레오나르도의 이 자회사의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에르마키가 만든 게 이제 M346인데요. 이게 사실 T-50과 M346이 국제 시장에서 몇 번 경쟁을 했어요. 그 초기에 우리 T-50이 좀 그 쓴잔을 밀렸습니까? 예, 쓴맛을 안긴 게 바로 이 M346. UAE,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이스라엘, 폴란드
고동훈련기 사업에서 T-50을 이긴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능 면에서 T-50이 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우선 속도만 봐도 T-50은 최대 속도 마 1.5, 이 초음속기인데 근데 M346은 아음속입니다. 음속이야. 그리고 M346은 이제 쌍발기예요. 엔진 2개고 T-50은 단발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게 힘이 좋아요. 한 40% 가까이 출력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T-50하고 M346의 그 1차전 후에 머지않아 또 2차전이 벌어지게 되죠. 예. 2015년에 타이가 T-50을 경공업기 버전으로 개조한 FA-50을 이제 출시하자 알레니아 아멜마키사가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2015년에 M346의 경공격기 버전인 M346FA를 만들어서 예. 또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FA50과 M346FA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M346FA는 사실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M346FA에 탑재된 그리포 346 다기능 레이더. 요거는 이제 지상 표적을 정밀 탐지에 추적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인데요. 일명 SAR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이 110km가 넘는 거리에서 표적 10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을 하죠. 또 제이담 계열 위성 확인 시스템 유도 폭탄과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 시리즈, 그리고 사거리 25km의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100km 이상인 신형 마르테 공대함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트가 좀 많은 걸 보니까 이탈리아 공군이 제대로 한번 투자한 것 같은데 돈 좀 썼겠는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시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그 개발 비용을 댄 겁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부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업체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알레니아 아이로마켓이라는 데도 만만치 않은 회사예요. 예. 역사와 전통을 가진 회사인데 이 사업에 이제 거의 사운을 걸다시피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비로 개인 사비가 아니고 회사 비용으로 회사 네, 본인들 비용으로 예산으로 했다. 오, 대단하네요. 해가지고 달려들었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나름 배팅을 한 건데 세계 이제 고동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에서 이 강자로 부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M346이 나름 초반에 이렇게 잘 나갔던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수요자의 요구 니즈에 맞춘 이제 맞춤형 전략을 추구했다는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M346 레이더가 그리포 시리즈 레이더라고 아까 원세 말씀하셨는데 근데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그리펜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 탑재하는 고성능 빅센 A사 레이더로 장착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에 성공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독자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마음대로 개량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일이죠. 네. 우리 카이의 FA50 블록 20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붙게 되면은 경쟁을 해보면 저 어떻게 승산이 좀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네. 왜냐하면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FA50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전투기 아니겠습니까?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벌어진 마라위 전투. 예. 이때 이제 필리핀 공군이 운영 중이었던 FA50PH가 필리핀의 이름을 따서 또 PH가 돼 있는데 이 테러리스트 근거지에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또 지상군을 지원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이제 반군의 거점을 정밀 타격해서 지도자를 제거하는 그런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의 M346 계열이 우리에게 한참 못 미친 어떤 지점이 있는데 뭐죠? 그건 뭐냐면은 규모의 경제 부분입니다. 예. 개발국인 이탈리아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와 수출 물량을 전부 합해도 M346은 지금 70여 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예. 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T-50 패밀리는 지금까지 한국 공군 납품 144대, 해외 수출 64대 등 총 208대가 생산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제 한국 공군의 20대, 인도네시아 6대, 태국 2대 수출 등 28대 추가 물량이 있는 상태라서 총 236대 양산 실적을 갖게 되거든요. 3대1 최소. 그렇죠. 예. 여기다 또 공식적으로 폴란드에 48대 수출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빼놓을 수 더해지면. 없죠. 네. 네. 성사됐고 그러니까 총 지금 284대가 이미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공격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도
FA50하고 M346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외신은 기종의 우수성, 무장 체계, 운용 능력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승리를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만 보더라도 4대 1인데 70대고 280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콜롬비아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믿고요. 그럼 이제 그 외에 또 다르게 또 계속 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타깃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큰 대박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엄청 큰. 더 크게 남아 있어요? 예.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시장은 어디겠어요?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 마침 미 해군의 경우는 고등훈련기 사업,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UJTS라고 그러고요. 공군의 경우는 전술훈련기 사업, ATT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24에서 25년 시작될 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 3년 내에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 규모가 미 공군은 280여 대, 그리고 미 해군은 220여 대, 그러니까 총 500여 대를 도입하는 엄청 큰 사업이죠. 그 제작사인 카이가 네. 지난 6월에 그 사장님이 직접 록히드 마틴 그 본사에 가셔가지고 협약 티밍 어그리먼트를 체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동 글로벌 마케팅은 물론이고 설계 및 기체 개량 그리고 공장 신증설 등 이런 전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 뭐 훈련기 사업이 100대, 200대도 아니고 한 방에 500대입니까? 네. 와, 사이즈가 다르긴 다르네요. 네. 근데 미국 원래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좀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조금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인데 미국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죠. 예. 우리 본 게임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응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잘 안 맞습니다. 됐었죠 그때. 맞다. 그게 2018년이니까 불과 한 4, 5년 전. 본게 막 시작했을 때네요. 예. 4,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 이제 공군의 훈련기가 노화되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규모가 그때 350대에 달했고 그때 사업비가 163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1조 4천억이어서 그때도 우리가 뭐 정말 뭐 엄청난 대박 사업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네. 기도도 했었는데 하여튼 좀 안 됐었죠. 그때 이제 경쟁이 굉장히 크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잉하고 사브하고 같이 컨소시엄이 됐고 그다음에 노스록 그루먼하고 BAE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니아 에어로막기 M346의 미국형인 티백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로 경합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처음에 별로 부각이 안 됐던 보잉 사브의 T7A 레드 호크가 이제 승리를 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그때 T7은 실체도 없었어요. 예. 우리 근데 T50은 이미 상당한 비행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보잉 사브가 너무 가격을 후려쳐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의 뭐 쉽게 얘기하면 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예. 그래서 그 총 사업비 163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그거의 56%밖에 안 되는 92억 달러에 하겠다고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초저가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나중에 이게 이거.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와. 덤핑도 엄청난 덤핑을 한 거죠. 예. 감당이 되나 이게?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여하가 일단 하여튼 뭐 싸게 예. 써냈으니까 당첨은 됐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저가 수주건 뭐건 나온 기체만 뭐 멀쩡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좀 솔직히 갑툭 튀었던 보잉 사브의 T7A 레드호크 이거 뭐 어떤 비행기예요? 올해 4월에 보잉사가 그 T7의 양산 1호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양산 1호기는 이제 미 공군에 인도되기 전에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보잉 공장에 계속 머물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시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아직 아직도요? 뭐 네. 4,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이제 거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개발 중이기 때문에 공식 지원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고요. 공개된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처럼 이제 앱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신 환경에 따라 수월하게 업데이트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네, 그냥 잘 모르겠는 스타트업에서 그냥 나오는 그 PT 자료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아니겠지만. 뭐 대부분 이제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 네. 이거는. 또 뭐 지상 시설과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내려받는 기능이 있다 이런 정도가 공개가 돼 있고요. 작년부터 보잉은 이 T7A를
ET7A라는 이게 마케팅용 이름으로 칭하기도 했어요. 예. 그 E가 붙으면 보통 이제 디지털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그렇죠. 각종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이제 3D 컴퓨터 설계와 생산 자동화 등을 적용한 예. 보잉의 E 시리즈 항공기의 첫 번째라고 전해지는데 이것이 뭐 성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솔직히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뭐 까봐야 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데 그때 350대 사업을 했고, 근데 여기 또 500대 더하면 이게 무슨 훈련기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우리 800 몇 대인데 네. 350 더하기 500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너무 그리고,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 입장에서도 이제 일종의 고육지책인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잉이 지금도 T7A 레드호크를 시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최소한 늦어도 올해쯤까지는 웬만큼 다 개발이 끝나고 양산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될 저건데 예. 내년으로 연기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아직도 뭐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설계도만 가지고 실물이 없던 그런 비행기였잖아요. 실체가 없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미공군의 입장에서는 이 훈련기가 굉장히 급하답니다. 훈련기가 이제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TX 사업이 막 끝난 뒤에, 그러니까 T7A가 배치될 때까지 그 갭 얼마 안 되는, 몇 년 안 되지만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그 훈련기를 임시로 임대해서 쓰려고 했던 RFX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또 좀 어정쩡하니까 다시 이제 직도입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판을 키운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공군 전술연계 ATT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카이 입장에서는 한번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이 오뚜기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50 계열의 미국형 버전인 이제 TF50이 이제 참가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동안 개발했던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어떤 때는 뭐 새로운 것보다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얻어진 그 노하우를 통해 안전성, 신뢰성이 더 중요한 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 자랑스러운 T50 패밀리들 FA50 개량의 도전은 또 계속 돼야겠죠? 물론이죠. 일단 지금 경전투기 시장이 뭐 뜨거운 상태고요. 예.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중동, 동남아, 남미들도 훈련 기능에 국한된 T50보다는 공대공 전투와 폭격 같은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FA50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제작자 카이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500여 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세계 훈련기 경공격기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FA50 개량형을 포함한 T50 계열 항공기의 1000대 수출을 1000대. 목표로 하겠다. 1000. 예, 1000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뭐 단지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즘 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서 사실상 슬로바키아는 전투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예,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이 그렇게도 지금, 지원을 하는군요. 예, 그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크로아티아가 이제 경량형 전투기 겸 훈련기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좀 퇴역할 전투기를 대체할 공격기 겸 고등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투 공중 초계와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전술 훈련 입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FA50에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KF-21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T50 패밀리 FA50 개량형을 잘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KF-21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외국에 팔고 인정을 받고 외국의 또 방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고, 시작을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옛날에 제공호를 봤던 그 제공호에 이렇게 자꾸 해서 좀 너무 노땅 같긴 하지만, 제공호를 보고 환호했던 그때는 근데 약간 착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다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좀 자부심 같은 게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네. 우리가 이제 T50이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훈련기인데 한동안 좀 팔리다가 안 팔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고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쌌다. 훈련기가 뭐 200억 원 넘어가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장을 달고 FA50 개발하고 그러면서 팔려나간 겁니다. 뭐 필리핀이나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FA50이 정말 이게 팔릴 아이템이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았고 이제 개량까지도 개발하니까 좀 더 이제 K9처럼 규모의 경제가 되면 또 FA50도 마찬가지 또 하나의 또 방산 본격적인 초자 종목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FA50 개량 양보 다 포함해서 1000대 돌파 응원합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또 주춤했던 게 가격이 또 좀 그렇고 스펙도 높고 그게 또 영향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또 전투기로 따지면은 사실은 가격이 높은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거니까 오히려 무장을 좀 달아줌으로써 부가가치를 더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딱 수요랑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군요. 참 신기합니다.